이제 지난 그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석 달간 12번 하기로 해서 오늘이 12번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1기가 오늘 종강이 되죠. 그리고 이제 2기는 다음 달부터 하는데 마침 한 주가 비니까 또 추석도 있고 하니까 한 주 쉬고 이제 10월 첫 주 목요일부터 했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제 종강 뭐 기념, 뭐 특강 뭐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 작품을 봤는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은 제 걸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 수필을 한 편 그 영상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읽고 마침 제목이 코스모스예요. 근데 좀 깁니다. 수필치고는 좀 길어서 지루해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제법 괜찮은 수필이라고 생각하고 소개해 드리니까 한번 같이 감상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스모스 김정빈 76년 가을 34개월의 군 생활이 끝났다. 부대 위병소를 나와 조금 걷다 뒤를 돌아보니 잎이 물들어가는 포플러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문득 영화 닥터 지바고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유리 지바고가 아버지를 영영 떠나보내는 것으로서 그 영화는 시작되었었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소년 지바고. 그런데 영화는 문득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로부터 화면을 거두어 수많은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키 큰 나무들을 비친다. 애수 짙은 배경 음악과 더불어. 그때 내 나이 16. 그 장면이 왜 그리도 내 마음에 가슴 메이는 감동을 일으켰던지. 나 또한 머지않아 어머니를 잃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고향으로부터 600리이 떨어진 서울이라는 타지. 남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 후미진 다락방에서 차갑고 거친 철기 시대를 심한 멀미로 통과하던 나에게 그 장면이 저 평화로웠던 시절의 자연을, 그 자연 속에 머물던 아늑한 유년 시절의 황금 시대를 그리움으로 자극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부대 위병소 앞에서 나는 또다시 집하고 적인 감동에 사로잡혔다. 나는 중얼거렸다. 나에게 있어 또 하나의 절기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 나의 시대는 빛나는 새로움으로 열릴 것이다. 나는 그것이 청동시대이거나 석기시대일 거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나는 어린 지바구가 바라보던 풍경과도 같은, 한편으로는 애수감에 젖은 아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진실성에 사무쳐 감동하는 기쁨인 그것이, 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미래를 장식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포플러 나무로부터 눈길을 거두어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거기 코스모스가 있었다. 여린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는 그것들은 검은색으로 코끝을 반짝거리고 있는 내 군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늘은 물론 땅에서까지도 거친 군화의 시대는 고운 꽃의 시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해 가을 사회로의 복귀. 드높은 하늘만큼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울 누님댁에 들렀다. 평소에 나를 사랑해 주시던 누님과 매형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새 전축을 갖게 된 매형이 쓰던 전축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레코드 가게에 들러 세미 클래식 소품집을 사고 사운드 오브 뮤직과 함께 유명한 팝송 여가수 8명의 히트송을 모은 LP판을 각각 한 장씩 샀다. 고향으로 내려온 다음 음악의 향연이 시작되었다. 나의 새 아우들이 그에 합류하였다.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던 막내 동생이 제일 먼저 사운드 오브 뮤직 전곡을 외웠다. 나야 영화를 5번이나 보았으니까 당연하다 하더라도 가장 어린 동생이 제 형들보다 먼저 곡을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것을 보며 암기력은 역시 어릴 때 좋은 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팝송에 대해서는 달랐다. 역시 그것은 청년의 감성에 부합하는 모양인지 팝송은 큰동생이 가장 좋아했고 가장 먼저 전곡을 외웠다. 나도 여성 보컬의 매력에 흠뻑 젖어 들었다. 그 팝송들은 하나같이 애상조를 띠고 있었다. 언덕 위의 하얀 집과 굿바이도 그랬지만 역시 가장 애상적인 노래는 조앤 바에즈의 도나도나와 솔밭 사이로 강물은 흐르고 였다. 조앤 바에즈는 반전 운동가로도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그토록 가녀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투쟁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도 같지만 나에게는 그 점 때문에 이 가수의 아우라가 더욱 신비스럽게 느껴진다. 예컨대 그것은 점령군의 탱크 앞에 하얀 옷을 입고 수줍게 다가가 장미꽃을 건네는 유리 집하고처럼 어리고 코스모스처럼 여린 소녀와도 같은 아름다움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당시 나의 인성은 사운드 오브 뮤직적인 건강한 긍정과 조앤 바이즈적인 여린 애상 사이를 방황했던 것 같다. 전자는
내가 주위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후자는 나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생겨난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나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라며 위로하는 표정을 짓곤 한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유난히 고생을 하며 살아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생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나는 청소년 시절을 구석진 곳에서 보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나는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궁벽한 산골 마을. 그러나 나는 나의 7 형제 중에서 어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녀였다. 한 학년에 반이 하나씩밖에 없는 작은 초등학교. 나는 거기에서도 반에서 가장 사랑받는 학생이자 친구였다. 남들이 학교에 있을 때 다니던 직장.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도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소년이었다. 나의 행운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다. 군에 소집되어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부대 배치를 받을 때 나는 1000여 명이 넘는 병사들 중 거의 맨 마지막에 호명되었다. 그것은 내가 호미진 부대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내가 속한 내무반 안에서 선임자와 동기생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병사가 되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 나의 인성에 사운드 오브 뮤직적인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도레미송 같은 초원의 명랑성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다시 그것이 어렸을 때 쌓은 한문 교양과 어우러지면서 모든 산에 오르라와 같은 고산 준영의 숭엄성에 맞닿게 되었다. 영화에서 주인공 마리아가 트랍 대령과의 사랑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수녀 원장은 모든 산에 오르라를 노래하며 마리아를 격려한다. 산에 오른다. 이상을 향해 전진한다. 저기 아득히 머나먼 곳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불굴의 의지와 땀방울이 있는 한 삶은 그것을 자양분 삼아 숭엄한 아름다움으로 고취 승화된다. 나는 그 노래를 좋아했다.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곡이 배경음악으로 울려 퍼지면서 끝난다. 마리아와 트랍 대령 일가는 알프스의 준령에 올라 자유의 땅을 향해 희망찬 발걸음을 재촉한다. 삶은 살아볼 만한 것. 비록 갓난 신고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가치는
마침내 승리하였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가치는 결국 승리해야 하겠지만 승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갓난 신고는 우리의 힘에 버거운 것이며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처치 곤란한 이성이라는 물건이 있다. 이성, 그것은 밝음이지만 그 밝음 아래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꽃만은 아니다. 이성은 꽃과 더불어 진드기를 불러들인다. 마치 아담이 지혜의 열매를 얻음으로써 낙원을 잃어버렸듯이 우리는 이성을 가짐으로써 자아와 세계를 인식하고 예측하게 되며 고뇌는 이로부터 시작된다. 그 시절 나는 무엇을 인식하고 예측했으며 그럼으로써 어떤 고뇌를 느꼈던가. 거기 심약하고 가난한 청년이 있었다. 경제뿐 아니라 건강, 지식, 경험, 재능, 의지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하기만 한 청년이. 그러나 그가 가진 것에 비해 올라야 할 봉우리는 알프스 산보다 높았다. 그것이 한두 편의 영화와 몇 곡의 노래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성은 햇빛처럼 밝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를 일으켜야 했다. 나의 부족은 나의 탓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를 그렇게 제한한 그는 운명이거나 우연 또는 신이거나 법칙이었다. 나는 어떤 거대한 힘의 주사위가 되어 불운의 확률 속에 포함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했다. 그리고 운명, 우연, 신, 법칙이 나에게 부족만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 알 수 없는 미묘한 무엇은 나에게 또 다른 것을 주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한결같은 사랑, 거기에 더하여 나는 남달리 내성적이어서 나의 내면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이것으로서 외적인 조건으로서의 불운과 맞서야 했고, 비록 어렵긴 하겠지만 승리의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은 나에게 삶에 대한 긍정을 선물해 주었고, 내적 성찰은 고전문학에 대한 애호로 이어져 감정의 승화를 통한 숭엄으로의 길을 넌지시 비추어 주었다. 그리하여 나의 감성은 긍정과 분노의 중간지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중간지대의 감성이 바로 조엔 바에즈적인 애상이었다. 자신의 무능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그 탓을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되돌릴 때 일어나는 슬픔. 도나는 이랴라는 뜻이라고 한다. 노래 가사는 어디로 왜 끌려가는지 모르는 채 끌려가는 송아지의 슬픔을 담고 있다. 유한자가 무한성에 직면하여 갖게 마련인 무력함. 모든 페이소스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눈물 어린 페이소스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위로한다. 어느덧 흘러가버린 30여 년, 그리고 또다시 가을. 아침에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보니 비가 그친 하늘이 훌쩍 높아졌다. 마당으로 나가 아청빛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장자의 무공과 무용지용을 떠올린다. 그러다 시선을 내려 바라보니 바로 내 옆에 분홍빛 코스모스. 여린 꽃잎들이 한들한들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낮음과 높음, 유한과 무한, 미소와 거대, 그리고 유용과 무용지용, 또는 저기 저 하늘과 여기 이 코스모스 꽃 한 송이의 가녀린 아름다움. 30여 년 전 코스모스는 나에게 유리 집하고의 천사 같던 어릴 적 모습, 또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사랑에 빠진 소녀가 애인에게 불러주던 나는 16살이에요 같은 순결한 서정, 그것이었다. 그 노래를 선물로 받은 그녀의 애인은 행복에 젖어 나는 17살이고요 로 응답하거니와, 그러나 세월은 나에게 언제까지나 어린 지바고의 천사 같은 얼굴로 머물러 있기를, 17살 소년으로 머물러 있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 55. 이제 나는 세월이 나에게 남긴 마음의 주름과 더불어 먼저 하늘을, 다음에는 코스모스를 바라본다. 그리고 코스모스로부터 아름다움과 함께 그것의 근원, 모든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하는 줄기와 뿌리를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생겨나는 것은 한때 그리도 사랑하던 애상 서정조의 부드러운 예술을 유약함으로 웃어 넘기는 정신, 또는 준엄한 사실에 기초한 송죽 같은 정신을 향한 작은 아마의 의지이다. 그러나 그 의지에는 딱딱한 무엇이 있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서정의 유연함으로 되돌아오고, 거기 정치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술 종교적인 존재로서 내가 머물러야 할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혁명의 소용돌이에 나약하게 휩쓸리며 끝까지 사랑을 붙들려 한 집하고는 그 씩씩하지 못함을 아쉬워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인텔리로서의 지나치게 정이 많았음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어야 할 대상. 이제 17을 멀리 잃어버린 나 또한 그와 다를 바 없는 나약하고 유한하고 미소한 존재로서 페이소스라는 노랗게 물든 포플러 숲속에서 가만히 끌어당겨 손을 맞잡고 눈시울을 적셔야 하는 가여운 존재가 된다. 나는 다시 하늘을 바라본다. 저 푸르디 푸른 아우라. 그 아우라 속에 코스모스가 있다. 코스모스는 질서 있는 우주를 의미하지만 오늘 나의 코스모스는 그것이 아니다. 여기 카오스로서의 인생 안에서 그러나 아득히 인생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으로 하늘 코스모스는 지금 아롱아롱 번져가고 있다. 자, 여기까지예요. 꽤 길죠? 한 30분대요. 무슨 영화 한 편, 짧은 영화 한 편 본 시간인데, 보시고 난 소감을 우선 이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감성 넘치는 어떤 좀 따뜻한 시선 또는 따뜻하면서도 그런 연민과 이제 어떤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이제 물론 자기 자전적인 그런 그리고 또 형제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잔잔하게 해주셨고 이제 그러면서 마무리에 이제 자연을 함께 이렇게 묘사하면서 은은하게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 작가분의 어떤 거에 함께 좀 몰입해서 이렇게 또 감정을 좀 약간 조금 북받치면서도 이렇게 조금 은은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바하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예, 오늘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수필집 성산에서 살리라 이렇게 오늘 받고 좀 읽어봤어요. 예. 저는 못 읽고 조금씩 읽어봤는데 제가 김종빈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정산에 살리라 수필집을 좀 빨리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보여주신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남다른 그 문학적인 예술적인 감수성이 있으셨던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런 본인의 그런 교수님의 그런 감수성을 영화라든지 뭐 소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또는 자연 속에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키워오셨다. 키워오셨다기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발현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청소년 시절부터 그런 굉장히 다양한 문학 작품들, 또는 뭐 이렇게 영화라든지 또는 음악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더 이렇게 정신 세계가 더 풍부해지고 유연해지고 좀 더 넓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문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교수님의 작품들을 더 많이 읽어봐야 강의도 잘 들을 수 있겠고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이 이제 읽기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더더욱 깊은 그런 영상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 청산의 살리라보다 이제 한 10년 이상 뒤에 쓴 수필이에요. 그래서 청산의 살리라는 이제 앞에 있는 그 청산의 살리라 좀 긴 글들이 있죠. 앞에 긴 글들은 그때 쓴 거고, 뒤에 있는 이제 데뷔 시절에 썼던 또 수필이 있고 해서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다른 것들이 섞여 있고 해서 좀 한 맛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제 이 코스모스라는 수필의 제 특성이 좀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요 원고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요 코스모스라는 건 워낙 긴 글이니까 뭐 다른 건 다 그만두고요. 마지막 부분만 갖고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 55 해가지고 지금부터 벌써 17, 18년이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세월이 나에게 남긴 마음의 주름과 더불어 먼저 하늘을, 다음에는 코스모스를 바라본다. 하늘과 코스모스를 대비했죠. 그리고 코스모스로부터 아름다움과 함께 그것의 근원, 모든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하는 줄기와 뿌리를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코스모스 하면 꽃을 주로 보지만은 그 꽃이 제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으니까 있죠. 그럼으로써 생겨나는 것은 한때 그리도 사랑하던 애상 서정조의 부드러운 예술.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마음이 요약했어요. 문학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그런 분이 많은데 겁도 많고, 그래서 아까도 그 수필에 나왔지만은 그 슬픈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특히 애상적인 노래를, 조앤 바이즈 그런 노래를. 그런데 이제 꽃만 보면 아마 애상 서정 쪽에서 머물렀겠지만은 줄기뿌리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면은 그 예술을 요약함으로 웃어넘기는 정신, 너무 약하지 않아. 그렇게 빌빌대지 마. 그렇게 좀 그걸 요약하게 웃어넘긴다고 했지만 비판하는 정신이에요. 그 반대쪽에서 한번 보자. 씩씩한 정신 쪽에서 보면 뭐 그렇게 그 슬픈 노래나 불러싸고 그러고 있냐 청년이, 이런 것도 있다 이거지. 또는 이제 같은 말이지만 준엄한 사실에 기초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상 서정 예술 이런 건 상상력으로 되는 건데, 이건 사실, 상상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죽 같은 정신, 아니면 아니고 의로운 정신이죠. 부딪히면 부딪히고. 우리 바하님도 함께한 지난번에 어떤 그 줌 강의 모임에서, 제가 강의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같이 참여할 때 사랑하고 강조하시는 강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쭈었잖아요. 의로움에 대해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나는 바로 이 송죽 같은 정신으로, 의로운 정신으로 총을 들든지 칼을 들든지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이 전후에 이제 오랜 숙고를 거쳐서 나에게 이게 부족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비유로 하면 코스모스의 꽃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눈을 보자. 그렇게 사랑하던 애상서정적의 부드러운 예술을 요약함으로 웃어 넘기는 정신 또는 준엄한 사실에 기초한 송죽 같은 정신을 지향하는 적어나마 의지다. 그렇다고 내가 아직 거기에 전념할 정도는 아닌데 약간이나마 그래도 그런 의지를 갖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의지에는 무언가 딱딱한 면이 있다. 이번에는 이게 또 문제거리예요. 이제 저는 그 공자님은 논어에 참 많은 그 존경심도 가지고 있고 논어가 저희 인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 논어에 보면 이제 그 예는 절하고 악은 화한다는 게 있어요. 예의를 지킨다는 예입니다. 절은 마디절자예요. 마디 짓고 그 대나무가 마디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는 마디 짓고 음악은 조화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악이에요. 공자 사상의 그 핵심이 예와 악이거든요.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디 짓는다는 것은 나눈다는 의미도 있어요. 마디 지면 윗마디 아랫마디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를 마디 짓고 남자와 여자를 마디 짓고 너와 나를 마디 짓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륜이라는 것도 다 그렇게 상대되는 부자, 유친, 군신, 유의 이렇게 둘로 나눈 다음에 질서를 잡는 거죠. 윗사람은 위가 되고 아랫사람은 아래 되고 이렇게 제자리를 딱딱 잡아주면 질서가 생겨요. 지금 제가 두 분의 시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좀 조직적이면 좋지 않겠느냐, 순서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은 질서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고, 요 비유로 가면 마디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마디 지음은 딱딱해요. 당연하죠. 마디 자체가 딱딱하게 되는 거고, 가르니까. 그래서 화가 이제 필요해요.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일껏 임금과 신하, 너와 나 나누었던 그 선을 흐리게 지워야 돼, 이번에는. 한편으로는 나누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나누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악은 화해요. 근데 둘을 비교하면 예보다 악이 경지가 높아요. 그래서 공자라는 분은 성인이신데 그분의 인격은 예에 기초하지만 이 코스모스로 비교하면 그 예가 줄기 뿌리에 해당되는데 악은 꽃에 해당돼요. 결론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인품이 음악 같아요. 인격 자체가 악이야. 성인의 인성은 예술입니다. 인성 자체가 예술이에요. 조화롭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자는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진, 여기로 치면은 딱딱하고 송죽 같고 이런 분이에요. 키가 2m가 넘고 얼굴이 네모로 생겼고 평생 예만 갖춰가지고 동작 하나를 해도 절대 흐트러짐이 없고 이렇게 수십 년을 수양을 하셨기 때문에 말수도 적어요. 꼭 필요한 말 아니면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옆에 가면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 온화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중화이고 중용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두 분도 제가 권하는 거는 철학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꼭 저처럼 논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취향대로 서양 철학을 하든 동양 철학을 하든 노자 철학을 하든 뒤에 여기 장자도 나오지만 철학적 논리적 훈련 내지는 사고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전체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제가 사색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녹아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코스모스, 하늘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철학적 사고 중에 핵심을 이루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 나오는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이성. 이 이성이 이제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건데, 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고귀한 존재인데, 동시에 그것 때문에 문제거리가 많아요. 요놈이 밝음 아래 드러나는 것은 꽃만이 아니다. 얘가 밝음인데 진드기까지 데리고 온다. 이성을 가짐으로써 자아와 세계를 인식하고 예측한다. 이런 게 이제 저만의 숙고인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면은 동물은 지가 저인 줄을 몰라요. 자의식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네 라고 생각할 줄을 몰라요. 걔도 주인과 주인 아닌 사람을 구별을 하긴 해요. 그런데 자의식이 없어. 내가 생각하네? 자기를 돌아보는 그게 없어요. 요게 이제 기초가 돼서 이성이 있고,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문화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성은 예측을 해요. 나는 마침내 죽는 사람이다. 나는 죽음으로 끝난다. 이걸 알아. 근데 강아지는 그걸 모르지. 그래서 이 예측 능력이 인간을 발전도 시키지만 두렵게도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고뇌가 이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것이 이제 철학적 공부 내지는 숙고를 통해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그때 나는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예측했느냐. 이때 이제 군대에서 제대할 때니까 25살 무렵쯤 돼요. 24살 뭐 이렇게 되는데, 심약하고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 건강도 안 좋았어요. 지식도 없어요. 앞에도 나오는 것처럼 학교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경험도 많지 않아요. 재능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시골에 있는데. 이런저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가진 걸 가지고 올라야 할 봉우리는 알프스 산보다 높았는데, 이걸 앞에 말한 영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야 된다. 분노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고 싶었니? 내가 지식이 없게 태어나고 싶었니? 내가 부모님의 후원을 빵빵 받아서 좋은 학교를 좋은 시절에 갈 수 있지 못하고 싶었니? 누가 이렇게 해준 거냐 이 말이야. 1차적으로는 부모, 어른들을 원망해야 되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당시 나는 신을 가정했으니까 신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오. 나를 여기다 처박은 놈이 누구야? 신이잖아. 근데 이제 신을 믿는 입장에서는 신이고, 왜 법칙이 왜 들어가냐면 불교 철학에 의하면 이건 법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지배하는 건 신이 아니고 법칙이거든. 나름하거든. 또는 철학적으로 보면 우연이고 보통 사람은 그걸 또 운명이라고 그래. 팔자로 그래. 그래서 내가 요 네 가지를 다 나열한 거예요. 요렇게 이제 나를 그렇게 한 거를 운명, 우연, 신, 법칙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논리훈련 내지는 철학적 숙고 내지는 탐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쑥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그런 철학적 숙고가 필요하고, 그것이 수필을 쓸 때나 시를 쓸 때나 직접 혹은 보이지 않게 좋은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튼튼한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한다 이거죠. 어쨌든 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거대한 힘의 주사위가 돼요. 이 거대한 힘이 앞에 말한 네 가지죠. 휙 던졌어 나를. 그런데 저쪽 불운한 데다가 뚝 떨어지게 그렇게 해버렸다 이 말이죠. 셰익스피어에 보면은 신들은 인간을 장난으로 죽여 이런 말도 나와요. 장난감으로 삼아가지고 갖고 논다. 또 노자도 보면 이 하늘은 불인이라고 했어요. 어질지 않다. 이런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야 했고, 다시 생각해 보니 운명, 우연, 신, 법칙이 부족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주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도 해줬고, 내가 내성적이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태어나게 해줘가지고, 이걸 갖고 한번 어떻게 지금 내 불운한 상황을 맞서 본다면, 비록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승리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그때 읽었던 베토벤의 격언 이야기가 기나길게 또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요. 그때 얻은 철학적 숙고 결과물이 어느 날 동화로 하루아침에 동화를 썼는데 동화로 나타났고 그 동화가 당선이 된 거예요. 이런 철학적 숙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바로 한 편 썼는데 동화가 당선됐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내 나름의 고민, 숙고, 독서, 성찰, 사색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분노를 하지 않고 긍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적 성찰이 고전문학으로 됐고 감정의 승화를 통한 숭엄, 숭엄하면 이제 영성적인 그런 세계, 특히 그때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단테의 신곡, 신곡이 주는 그 숭엄한 세계, 그리고 두 분이 공유하게 된 타고르의 그 시,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나의 감성은 긍정과 분노의 중간, 분노가 아주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약간 화도 나 있는데 그러나 긍정하려고 하는 그 사이가 조엔 바이지적인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나나나나나나 너무나 슬픈 노래인데 이 노래가 그렇게 좋았어요. 예상조에 이게 낫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 사색인 거예요. 자신의 무능을 그대로 직시하되 내가 무능하다는 거 안다 이거예요. 아니다고 거짓말 하지는 않는데 그 무능의 탓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아까처럼 우연이니 운명이니 신이니 법칙한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탓으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때 슬픔이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가 슬픔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 슬픔은 굉장히 고귀한 감정이에요. 화를 내야 되는데 슬퍼하니까. 나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슬픔을 느낀다면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이제 조엔 바이즈가 도나도나라는 노래도 불렀는데 거기가 이랴이라는 뜻인데 송아지가 이렇게 끌려가는 그 노래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송아지다 이 말이지. 유한자가 무한성 앞에 직면해서 갖게 말이는 무력함.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전부가 영호걸조차도 무한 앞에서는 무력하죠. 모든 페이소스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슬픔, 이런 감성 이런 게 알고 보면 자기의 유한성에서 생겨요. 그리고 그 눈물 어린 페이소스와 더불어 그 슬픔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를 위로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년이 지나서 또 가을이 왔는데 마당에 나가서 이때 이제 평택에 있는 전원주택에 살았어요. 2층으로 아주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짓고 멋들어지게 살았거든요. 그 집 앞에 나가면 항상 코스모스가 피었어요.
아청빛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장자의 무궁, 장자가 무궁 이야기도 하고 무용지용, 쓸모없음의 쓸모, 무용지용이죠. 쓸모없는 것이 도리어 쓸모있다. 이게 이제 장자의 이야기인데 그걸 떠올린다. 그러다가 시선을 내려다보니 바로 내 옆에 분홍빛 코스모스 여린 꽃잎이 하늘 하나 흔들리고 있다 해가지고 하늘과 코스모스를 대비하죠. 그리고 이 무궁은 하늘이고 무용지용이 코스모스인 거예요. 코스모스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쓸모라는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쓸모없는 쓸모가 있잖아요. 아름다움이라는 쓸모.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대비했는데 낮음과 높음. 코스모스는 낮은 데 있고 하늘은 높죠. 유한과 무한. 유한은 나는 유한한데 그 무한에 대해서 나를 대비하는 거고, 미소와 거대. 미소는 조그만 거고 거대는 큰 거죠. 그리고 유용,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그리고 저기 저 하늘과 여기 코스모스 꽃 한 송이 가녀린 아름다움 해가지고 대비들이 쫙 이어지는 거죠. 30여 년 전 코스모스는 나에게 유리 집하고의 천사 같은 어릴 적 모습, 또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사랑에 빠진 소녀가 애인에게 불러주던 나는 16살이에요. 노래 제목이죠. 같은 순결한 서정 그것이었다. 그 노래를 선물로 받은 그녀의 애인은 행복에 젖어서 나는 17살이고요 로 응답하거니와 그러나 세월은 나에게 언제까지나 어린 집하고의 천사 같은 얼굴로 머물러 있기를 허락하지도 않았고 17살 소년으로 머물러 있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 55. 이제 나는 세월이 나에게 남긴 마음의 주름과 더불어 먼저 하늘을, 다음에는 코스모스를 바라본다. 그리고 코스모스로부터 아름다움과 함께 그것을 구는, 아까 이거 이야기에다 돌아갔죠. 그 줄기와 뿌리를 생각하면서 예수는 요약한 거야 하는 정신, 또는 준엄한 송죽 같은 지사와 같고 투사와 같은 그런 의지도 한번 조금 가져본다. 그런데 그 의지는 딱딱한 면이 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서정의 요연함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거기에 정치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술 종교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머물러야 할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두 가지죠. 정치 사회적 투쟁하고 경쟁하고, 아까 장자로 가면 유용하고 쓸모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바닷가에서라는 타고로 치면은 어른들이 배를 타고 나가고 진주조개를 캐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술 종교는 뭐예요? 그 상대 쪽에서 어린아이는 놉니다. 그물도 치지 않고 진주조개도 줍지 않고 그 대신 오히려 돌멩이를 줍고 모래성을 쌓고 쓸모도 없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머물러야 할 또 하나의 공간, 이 공간도 머물지만은 이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서 이쪽에서 말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혁명의 소용돌이, 혁명은 뭐예요? 정치사회적인 거죠. 소용돌이에 나약하게 휩쓸려서 가는 지바고는 그야말로 거대한 사회적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런 존재죠. 그래서 씩씩하게 뭐 거기 가서 싸우고 뭐 투쟁하지도 못하고, 아까 말한 송죽 같은 정신 이런 거 가지고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그래 참 나약한 사람인데 그 씩씩하지 못해 하고서 비판할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는 인텔리로서는 지나치게 정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이 많은 거를 이해하고 수용해 주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17을 멀리 잃어버린 나 또한 그와 다를 바 없는 나약하고 유한하고 미소한 존재로서 나도 그런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슬픔을 가지고 베이소스라는 노랗게 물든 포플러 숲속에서 지바고를 가만히 끌어당겨 손을 맞잡고
운시우를 적셔야 하는 그런 집하고도 가여운 존재고 나도 가여운 존재가 된다 이런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서 다시 이번에는 또 하늘을 쳐다본다 이거지. 저 푸르디 푸른 아우라. 그 아우라 속에 코스모스가 있다. 그 하늘에 코스모스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이 정말 천지현황이라고 그랬잖아요. 현하잖아요. 현. 가물가물한 현자예요. 현묘하다. 현. 가물가물한 그 가물가물이 사실은 예술이거든요. 좋은 예술 작품은 항상 가물가물한 데서 예술성을 만들어요. 아슴아슴한 거예요. 그 아슴아슴한 그 속에 코스모스가 보이는 거지. 코스모스라는 말은 원래 질서 있는 우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우주에 관한 책으로 유명하죠. 그 반대 개념이 카오스죠. 혼돈이죠. 질서 없는. 근데 여기는 카오스지만 이것을 이제 그리스 신화로 가면 코스모스적인 걸 대표하는 신이 이제 아폴론이고, 카오스, 혼돈 내지는 도치, 이거는 혼돈이지만 이제 정신이 말똥말똥하면 코스모스인데 이제 아폴론인데, 술이 취했거나 예술에 취해가지고 아까 말한 아슴아슴한 아름아름한 그렇게 된 상태가 이제 디오니소스죠. 예, 로마로는 바쿠스, 바카스죠, 바카스. 그래서 여기서는 카오스로 해가지고요. 카오스를 이제 예술적 경계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 논리적, 지금 제가 문학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두 가지인 거예요. 아까 공자님으로 치면은 코스모스는 예는 절하고 카오스는 악은 화한다. 이런 대비가 되는 거죠. 코스모스는 질서 있는 우주를 의미하지만 오늘 나의 코스모스는 그것이 아니다. 하늘은 질서 있는 우주로서 코스모스인데 그 속에 아우라가 있고 아우라 속에 코스모스가 있는데 이 코스모스는 질서 있는 코스모스가 아니죠. 아우라 속에 있으니까 이거는 카오스적인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적인 코스모스죠. 그래서 거기에 카오스로서의 인생 안에서, 인생이라는 건 범속한 사람도 사는 그런 인생인데, 그러나 아득히 인생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예술을 하고 문학을 하는 건요, 이 범속한 인생을 살자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속에서 인생의 깊은 아득함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인생 이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을 보아낼 줄 알고 심지어는 창작해낼 수 있으면 더 좋고, 창작은 나중 일이고 훌륭한 작품 이런 것을 감상하는 눈만 가진다 해도 이런 눈이 깊어지면요, 왜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요, 셰익스피어나 뭐 그게 그거지. 왜 굳이 셰익스피어야 돼?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뭐 재미있는 얘기네. 그 정도 얘기는 뭐 다른 세상의 수많은 작가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 감탄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눈, 감상하는 눈이 생김으로써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계는 풍부해져요. 지금 이러한 코스모스를 쓸 수 있는, 코스모스 하나 가지고 이렇게 원고지 50장짜리 수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김정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코스모스와, 코스모스가 가지고 시 한 편을 쓸 수도 없고 코스모스는 그냥 코스모스지. 또는 뭐 조금 더 나가면 어떤 가수가 부른 코스모스 한들 뭐 그 정도에서 그치는 어떤 사람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늘 코스모스 해가지고 하늘과 코스모스가 합쳐진 단어를 제가 만들었고요. 아롱아롱, 이게 이제 아우라죠. 번져간다. 이게 예술이죠. 이게 화죠, 화. 그러니까 절, 아까 말한 딱딱함, 나누는 것, 분별하는
논리적, 철학적, 자연과학적, 또 세간살이적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지우고 연결시키고 화합시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공자님식으로 해서 예와 화가 예와 악이 어우러져서 이때 악은 음악만이 아니고 오늘날로 치면 예술이에요. 그래서 철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한편으로는 철학적, 논리적, 더 나아가면 자연과학적, 수학적으로 대상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분별선을 오히려 지워서 나와 너가 확실한데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다 하는 그런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는 예술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내지는 영성의 세계죠. 이 두 가지를 잘 중도적으로 조화시켜야 바람직한 인성이 된다. 그게 저의 철학인데 이 철학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생각한 지 지금 뭐 10년, 20년이 된 게 아니라 오래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그것을 점검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는 틀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제가 제 스스로 그 당시 이제 제가 숙고했던 것 또는 이 얼핏 읽으면 이 구절이 아름아름하니 무슨 말인가는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무슨 말인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이메일로 두 분에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그 수필집 제가 낸 수필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쓴 수필들은 아직 책으로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수필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실렸어요. 다른 데는 실렸지만은 책으로 독립해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 정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한 이해도 좀 해주시면 좋고 또는 이제 같은 말을 어떻게 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언어 구사를 하는지 예를 들면 앞에 보면은 뭐 철기 시대, 뭐 황금 시대, 또 석기 시대, 뭐 이런 청동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라는 말로써 이렇게 비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런 자그마한 관찰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나셨는지 이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한 문장 같지만은 거기 안에 이게 담긴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나 사고 체계 같은 게 그냥 가볍게 있는 걸로는 이게 쉽게 또 그냥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독이나 어떤 그 몰입해서 읽으면 더 감동이 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이게 많은 비유나 이게 철학적인 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해주셔가지고 뭐 예와 악 그다음에 뭐 케이어스와 코스모스 그리고 꽃으로서 코스모스 그리고 또 송죽 뭐 이렇게 하고 또 부드러운 어떤 이성과 이성에 따른 또 고뇌 또 그리고 뭐 그런 페이소스와 또 이성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꾸가 되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또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바하님도 한 말씀. 예, 오늘 이렇게 시와 어떻게 보면 좀 시와 같은 수필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청산에 살리라 수필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것은, 이 수필도 어떻게 보면 좀 시와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 수필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뭐 비유적인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시와 같은 느낌? 저는 약간 그렇게 와닿았는데, 이 수필도 저는 어떤 구절에서는 시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좀 가을에 특히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가을 관련된 시를 이렇게 공부도 했었고 저희들도 쓰고 있는데 이 가을에 참 잘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저희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철학이 있는 그런 수필을 소개해 주셔서 이 깊어가는 가을밤에 잘 어울리는 수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시를 올렸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일주일 쉬는 동안에요. 역시 가을이고, 또 시간도 자유시간이 많잖아요. 이번에 연휴가 뭐 6일간인가 계속되고 하니까, 시를 좀 많이 쓰고, 수필도 한번 쓰실 수 있으면 써보시고, 또 좋은 작품들도 많이 읽으시고, 저도 이렇게 지도를 하는 동안에 누누이 말했잖아요. 입력한 대로 나온다고. 저도 강의하는 동안에 저 자신에게 재입력이 되는 거예요. 문학 이야기를 하고 두 분 것도 읽고 옛날에 읽었던 걸 되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요즘 좀 시심이 났는지 시를 제법 여러 편 썼어요. 가을에 관한 것이 주로 많죠. 그래서 언젠가 그것도 한번 공유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특강이랄까, 제 개인적인 수필을 하나 소개하는 걸로 제1기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